생리학 8장 계속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도약전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간까지 이야기한 게 이제 A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활동전이는 랑비에르 결절에서 다음 결절로 전파한다. 그 이유는 결절에만 NA 전압작동 체들이 분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B를 봅시다. 자, B를 보니까 탈수초성 질환, 수초가 이탈된 거예요. 원래 전련이 되어 있던 결절 사이 부위에서 전련 구실을 못하죠. 다시 말해서 이제 물이 가는 관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럼 이제 전류가 누출될 거예요. 그래서 수초가 퇴행이 되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전류의 누출이 생겨서 전도를 느리게 합니다. 느리게 하면서 그 강도가 점점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248페이지 오른쪽 맨 아래요. 탈수초성 질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척추동물 뉴런의 수초의 손실은 뉴런 신호에 대해서 치명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서 수초의 상실은 활동 전이의 전도를 늘어지게 합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게다가 이제 더 이상 전류가 전련되지 않는 랑비에르 결절 사이의 세포막의 부위에서 전류가 누출되게 되면은 탈분극이 결절에 도착할 때 역치값을 넘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런 질환 중에 하나가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발성 경화증. 이것은 탈수초성 질환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필요, 근세약, 걸음걸이가 이제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신경전도가 안 되니까. 또 중추신경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시력 상실, 여러 가지 이런 신경질환의 증상을 나타내는데, 길랑발해 증후군이라고 하는, 제가 아마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수초가 파괴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길랑이라는 사람과 발해라는 사람이 의사분이 명명한 질환인데요. 현재로서는 탈수초성 질환의 증상 일부, 이것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유전 또는 자가 면역에 의한 탈수초성 질환의 원인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과학자들은 DNA 제조와 기술을 사용하여서 탈수초성 질환을 생지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죠. 이런 이제 병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요, 3-15로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화학 물질들은 뉴런의 세포막에 있는 NAK 또는 CA 채널들의 결합함으로써 활동 전이의 전도를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신경독소, 어떤 종류의 신경독소는 NA 채널에 결합합니다. 그러면은 NA 채널이 차단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프로카인이라고 하는 마취제입니다. 마취제. 이것이 바로 이제 NA 채널을 차단하여서 우리가 감각을 느끼도록 못하게 하는 것이죠. NA 채널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NA 이온이 축삭에 들어갈 수 없겠죠. 이 경우에 유발 영역에서 일어난 탈분극은 일반적인 차등전이의 경우처럼 축삭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그 강도가 점점 약해져서 보존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겨우 탈분극의 파동이 축삭의 끝부분에 도달하게 되더라도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기에는, 자, 우리가 뉴런과 뉴런 사이든 뉴런과 표적세포 사이든 그 사이에는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전달이 일어나죠. 신호의 전달, 전도에서 전달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 약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결국은 시냅스 전 뉴런의 신호가 시냅스 후 세포까지는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8장에서 다루고 있는 연속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길랑발해 증후군, 이 연속 문제 시작할 때 제가 8장에 시작할 때 처음 소개해드린 그 질환이죠. 자, 유럽 및 북아메리카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길랑발해 증후군은 축삭을 연결하는 수초가 파괴된 질환입니다. 아까 우리가 언급했듯이요.
그래서 이러한 질환을 비롯한 다른 탈수초성 질환을 진단하는 한 가지 방법은 신경전도 테스트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 테스트에는 많은 수의 뉴런에서의 종합적인 활동 전이의 세기 그리고 축사각을 따라서 활동 전이가 전도되는 속도 이런 거를 측정해요. 여러분들 연속 문제 2번, 1번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관련 발해 정업을 해서 신경전도 시험을 해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속도는 정상일지 몰라도 통합된 활동 전이는 감소가 되겠죠. 그죠? 감소가 되겠죠. 이건 충분히 여러분들 예측할 수 있는 답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교과서 보면요. 세포 외액의 K 플러스, CA 플러스 농도의 변화는 또한 신경계에서 비정상적인 전기적 활성과 관련이 있고요. 세포 외액의 K 플러스 수준과 활동 전이의 전도는 가장 직접적이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밑에 또 연결되어 나오는 게 바로 이제 K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혈액 속과 간질액에 있는 K 플러스 농도는 세포의 휴지막 전이를 결정하는 주요 결정인자였어요. 우리가 활동 전이 다음에 이제 다시 과분물이 오면서 원래 휴지막 전이로 가는 과정에서 K가 중간에 걸렸었죠. 그래서 만일 혈액 속에 있는 K의 농도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다면 혈액 속에는 1리터 안에 3.5에서 한 5mm몰 정도 존재하는 범위가 있네요. 세포막의 휴지막 전이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대부분의 세포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휴지막 전이와 신경과 근육 조직의 흥분성 간의 관계 때문에 전반적으로 몸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신경과 연관된 부분에서 그렇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K 플러스 농도에서는 역치 이하의 차등 전이는 활동 전이를 유발시키지 못하지만 역치 이상의 차등 전이는 활동 전이를 생성할 수가 있겠죠. 자,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 A와 B는 정상 혈장에서의 K의 농도가 존재할 경우입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자극이 오게 되면 거기에서 역치 이상의 자극이 만들어지고 활동 전이를 만들어내서 자극의 전도가 일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C와 D를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자, 고칼륨증이다 생각합시다. 고칼륨증.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혈장에 칼륨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C, 피그리전드 C 내용을 한번 볼까요? 증가된 혈장 내 K 플러스 농도의 증가인 고칼슘 혈증은 세포막 전이를 역치값에 더 가깝게 합니다. 자, 여기 있는 A와 C를 한번 비교해 주기 바랍니다. A와 C. 자, 정상 혈장에서는 휴지막 전이가 마이너스 70mV 정도예요. 근데 고칼슘 혈증이 오게 되면은 70보다도 더 플러스 60 근방까지 이렇게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A와 비교해 봤을 때 자그마한 자극이 오더라도 역치 이상의 자극으로 이것이 인지를 할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역치 이하의 자극이라서 활동 전이를 유발하지 못할 것인데 고칼륨 혈증인 경우에는 쉽게 탈분곡시킬 거예요. 그에 비해서 D는 뭐예요? 감소된 K 플러스 농도, 이거는 원래의 스레스홀드의 자극이 와가지고는 역치 이상, 역치 정도의 자극으로는 활동 전이를 일으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자극이 와야지만이 활동 전이를 유발시킬 수 있을 거예요. 즉 C는 자그마한 자극에도 민감해질 것이고 D는 정상적인 자극에도 둔감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고칼슘 혈증과 저칼슘 혈증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연결되어서 왼쪽 페이지는 고칼슘 혈증,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서는 저칼슘 혈증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오른쪽 페이지 151페이지 네 번째 줄 저칼슘 혈증. 그래서 휴지막 전이가 가분가되며 역치값에서 멀어져서 정상적인 자극보다도 더 강한 자극만이 활동 전이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은 왼쪽에 있는 고칼슘 혈증과는 반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근육 쇠약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골격근을 조절하는 뉴런들이 정상적으로
활동 전이를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저칼륨 혈증과 그로 인한 근육 쇠약 때문에 NAK 등을 첨가한 스포츠 음료가 이제 개발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은 염분과 수분의 손실이 있게 되고, 이 경우에 이런 유체를 순수한 물로 바꾼다면은 혈액 속에 K 플러스 농도가 희석되어서 저칼륨 혈증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땀에 대한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스포츠 음료에는 K 플러스 농도가 위험 농도까지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첨가된 스포츠 음료가 많이 이제 시판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위에 있는 연속 문제를 볼까요? 네칸 박사는 베이징 병원에 일부 마비된 어린 아이들에게 신경전도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자,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비록 어린 아이들의 뉴런 전도 속도는 정상적이었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활동 전이가 아주 많이 감소하였다. 결국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알아봤던 3번의 답과 서로 연계되는 내용들이죠. 예, 한번 더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경계에서 세포 간의 신호 전달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신호와 화학신호를 이용하여서 신경계에서 정보 흐름을 연구하는 것은 현대 신경생리학에서 가장 활발한 분야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결국은 이제 이런 것과 연관된 치명적인 질환이 많다는 것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시급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신경전달의 특이성은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해서 당연히 조절되겠고요. 첫 번째가 뉴런에 의해서 분비되는 신호 전달. 그 다음에 이러한 화학물질에 대한 두 번째, 표적세포의 수용체. 즉 어떤 물질이 나오면 그것을 받아주는 것. 그리고 시냅스로 알려진 장소에서 일어나는 뉴런과 표적세포의 어떤 해부학적 연결 환경. 첫 번째는 신호전달물질 수용체. 그리고 그것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4-1 뉴런은 시냅스에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죠. 그래서 우리가 시냅스 전 세포, 시냅스 후 세포 이렇게 나누고 있고, 맨 밑에 줄 시냅스 후 세포는 뉴런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표적 세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뉴런과 뉴런 간의 시냅스에서 시냅스 전 말단은 시냅스 후 말단의 수상돌기나 세포체에 인접해 있는 것은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요. 일반적으로 많은 수상돌기가 있는 뉴런은 많은 시냅스를 가지고 있고요. 숫자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죠. 보통 이렇게 돼 있고, 뇌에서는 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를 가지고 있네요. 자, 시냅스는 또한 축삭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시냅스 후 세포의 축삭 말단에서도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정기적 시냅스 또는 이제 화학적 시냅스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고, 자, 먼저 정기적 시냅스 봅시다. 정기적 시냅스는 틈새 이염, 갭 정션이라고 그러죠. 틈새 이염의 단백질의 기공을 통하여서 한 세포에서 세포질에서 다른 세포로 전기 신호나 전류를 직접 전달하는 것입니다. 틈새 이염을 통하여 정보는 대부분 양방향으로 전해줄 수 있지만, 일부의 경우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전달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 정류 시스템 이렇게 표현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적 시냅스는 특히 중추신경계에서 많이 존재한다. 이거는 앞 시간에 언급했던 내용들이에요. 전기적 시냅스는 신경교세포, 신근, 그리고 평활근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또한 췌장의 베타세포처럼 비흥분성 세포에서도 이것을 찾아볼 수 있네요. 우리가 인슐린 배출할 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적 시냅스의 가장 큰 장점은 세포 간의 신호를 아무래도 빠르게 전달한다. 이 말은 거의 동시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요. 틈새 이염은 또한 인접한 세포 간 화학적 신호물질이 확산되는 것도 이와 동시에 수행을 하겠고요. 화학적 시냅스, 대부분의 신경계에 있는 대부분의 시냅스들은 신경 전달 물질을 사용해서 한 세포로부터 다른 세포로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경우가 신경 전달 물질 매개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화학적 시냅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화학적 시냅스에서는 전기 신호가 신경 분비 신호로 바뀌면서 수용체에 결합을 하는 이런 특징이 있겠죠. 자, 다시 뉴런은
화학적 신호물질들을 이제 분비를 하겠죠. 신경분비성 신호물질로 알려진 분자들의 수는 나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신경분비성 물질들의 화학적 조성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의미가 되겠고, 신경전달물질, 그리고 신경조절인자, 그리고 신경호르몬, 그 기능에 따라서 이름을 이렇게 우리가 맞추어서 부르게 되겠죠. 신경전달물질 그리고 신경조절인자들은 이들을 분비하는 뉴런에 가까이 있는 표적세포를 가지는 주변 분비 물질 신호로서 역할하게 된다. 주변 분비는 뭐예요? 나온 어떤 물질이 옆에 있는 세포에 자극을 주는 거죠. 자가 분비는 나온 물질이 그 물질을 분비한 세포에 자극을 주는 것이고, 그렇죠? 내분비는 호르몬이라는 개념이죠. 나온 물질이 혈액을 타고 이동해서 표적세포에 가는 거죠. 주변 분비 물질 신호의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호르몬은 반면에 호르몬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혈액을 통해서 신체 전반에 전달되겠죠. 그리고 이제 호르몬의 개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차이점이에요. 일반적으로 신경전달물질과 신경조절인자의 구분은 화학물질이 결합하는 수용체에 따라서 구분이 되며, 많은 신경분비성 인자들이 사실상 두 가지 역할을 또 다 할 수 있네요. 일반적으로 한 물질이 시냅스에서 작용하게 되며 빠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경우 해당 물질이 신경조절인자로서도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해당 물질을 신경전달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경조절인자는 시냅스와 시냅스가 아닌 위치에 또 모두 작용할 수 있으며, 좀 더 속도로 봐서는 좀 더 느리게 작용하는 편이네요. 그 다음에요, 일부 신경조절인자들과 신경전달 물질들은 그들을 분비한 세포에 대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자가 분비 신호 뿐만 아니라 또 주변 분비뿐만 아니라 자가 분비, 아까 좀 이야기했던 자가 분비 물질의 특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 분비 인자 수용체 쪽으로 갑니다. 화학적 시냅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신경 분비 인자 수용체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리간드 작동 채널 이온. 자, 리간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용체에서 작동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리간드라 그러죠. 그 리간드가 작동해서 어디에 어떤 이온 채널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G단백질이라고 우리가 배운 바 있죠. G-protein coupled receptor, G단백질과 연결된 수용체 등의 두 수용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리간드 작동 이온 채널, 그 다음에 G단백질이 매개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세포막을 거친 이온의 이동을 변화시켜서 빠른 반응을 조절하는 수용체들은 이온 채널 조절성 수용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일부의 이온 채널 조절성 수용체들은 클로라이드 Cl-이온과 같이 한 가지 이온에만 특성을 보이지만은, 또 다른 종류의 수용체들은 비특이적으로 단가, 양이온의 투하시키는 채널들도 있네요. 그 다음에 G단백질 연결 수용체는 신호가 결국은 2차 전연기를 통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좀 더 속도면에는 조금 더 느리게 매개하고 있고요. 신경조절인자에 결합하는 GPCR, G-protein coupled receptor, G단백질 연결 수용체들 또한 대사조절성 수용체라고도 부릅니다. 일부 대사조절성 G단백질 연결 수용체는 이온 채널의 개폐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약어들 여러분들 잘 모르는 부분 다시 약어를 찾아서 플레이 뭔지 하나씩 꼭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산화질소를 제외한 우리 기체죠, 기체. 우리 기체도 이제 어떤 전달 물질이 된다 그랬는데요. 산화질소를 제외한 모든 신경 전달 물질들은 한 개 이상의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체는 그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죠. 각 수용체의 종류마다 또한 여러 개의 아형들을 또 가지고 있어서 더욱더 복잡해지게 하네요. 이 말은 아형들이 많다는 것은 신경 전달 물질이 서로 다른 조직에서는 또 서로 다른 효과를 가지도록 한다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고요. 수용체 아형들은
번호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로토닌 수용체가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 20개 정도의 서로 다른 수용체 아형들, 세로토닌, 5-HT, 세로토닌, 뭐 1A, 뭐 4 이것처럼 분류를 하고 있네요. 밑에는 이제 그런 수용체들을 발견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4-3으로 갑니다. 신경 전달 물질들은 매우 다양하다 되어 있네요. 신체의 많은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들 종류 또한 그들의 다양한 수용체 종류는 놀라울 따름이다. 우리가 이 앞에 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 계속해서 그 숫자가 증가된다고 그랬어요. 자, 7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종류별로는요. 아세틸콜린 이런 데 많이 들어봤던 거죠. 아민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 유도체를 의미하면 되겠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미노산 자체가 신경전달 물질을 하고 있고요. 펩타이드 이 말은 뭐예요? 아미노산이 몇 개 연결되어 있는 이제 단백질화 되기 전 단백질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더 많은 펩타이드를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퓨린, 피리미딘 이건 뭐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핵산 구조에 관여하는 이런 것들도 신경전달 물질로서 사용하고 있고, 조금 전에 이제 산화질소 이야기했는데 기체성 신경전달 물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경전달 물질에 지금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질률의 신경전달 물질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네요. 자, 중추신경계는 시상 하부성 분비 호르몬,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선과 같은 호르몬 활성도를 가진 폴리펩타이드를 포함하고 있는 거 이미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서로 다른 신경 분비성 물질을 분비하죠. 여기서는. 반면에 말초신경계는 아세틸콜린, 노르에프네프린, 에프네프린과 같은 3가지 주요한 신경 전달 물질만을 분비합니다. 일부 말초신경의 뉴런은 ATP와 같은 신경 분비성 인자를 추가적으로 같이 분비하기도 한다.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또 여기에 관여하기도 하네요. 먼저 이 각각의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8-4 주요한 신경 분비 물질.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 자체를 머릿속에 다 넣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조금 전에 7가지라고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지질성 신경 전달 물질을 제외한 6가지를 지금 표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화학물질, 방금 우리가 봤던 아세틸콜린이 처음 나오네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아민유고요. 그 다음 아미노산유, 그 다음에 이제 뭐 펩타이드 계열과 연관된 이런 것들이 뭐 있을 거고요. 그 다음 퓨린 계열, 그 다음에 뭐 기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수용체를 보니까 아세틸콜린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네요. 니코틴성 수용체, 무스카린성 수용체. 자, 이거는 이제 니코틴이라고 하는 물질과 무스카린이라고 하는 물질들을 연구하면서 발견이 된 수용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콜린에 대한 수용체인데 처음 밝혀졌을 때 이것을 니코틴성 수용체, 무스카린 수용체 이렇게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채널 이제 수용체가 있고 채널을 보게 되면은 니코틴성은 이온 채널이고요. 무스카린성은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가 되겠네요. 수용체 위치, 니코틴과 무스카린성, 최소한 여러분들이 위치가 어디다라는 거 하는 거를 알아주기 바랍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니코틴성이나 무스카린성은 니코틴하고 무스카린이라고 하는 약물을 연구하면서 이름 붙여진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작동하는 것이 결국은 뭐 니코틴하고 무스카린입니다. 반대로 기량적인 작용하는 거, 크레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풍갈로톡신 이런 것만 있고, 무스카린 같은 경우에는 아트로핀 이런 것들이 기량적으로 작용하고 있네요. 자, 크라레, 풍갈로톡신, 아트로핀 제가 한 번 쓰면 다 언급했던 이런 물질들입니다. 그 다음 아민으로 갑니다. 아민에는 노르에프네프린, 에프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 5-HT라고 그랬어요. 하이드록시, 트립토파민, 그 다음에 히스타민. 이것들은 결국 수용체가 아드레날린성, 도파민성, 세로토닌성, 히스타민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졌고요. 이 중에서 세로토닌은
이온 채널 수용체와 GPCR을 공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GPCR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민 중에서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은 평알근, 심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셈에 다 작동하는데 다른 것들은 중추신경계에 국한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네요. 자, 기량제, 그 다음에 작용제 봅시다. 자, 기량제는 알파 수용체, 베타 수용체. 자, 우리가 아데노신 수용체가 알파, 베타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알파 수용체에 대한 기량제, 베타 수용체에 대한 기량제, 이런 것들이 이름이 또 이렇게 붙여져 있고 이것이 그리고 우리 질환들을 치유하는 약물들임을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이 표에서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도파민 보게 되면은 기량제는 당연히 항정시성 약물이 여기 들어가는 거 알고 있을 것이고요. 작용제는 브로모크립틴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면서 이제 도파민 이런 것들이 밝혀지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기량제 LSD라고 이름이 붙여 있는데 LSD 자 밑에 표 밑에 그 보면은 풀네임이 나와 있습니다. 라이스지닉 애시드, 다이틸라민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것들이 그 LSD라고 하는 것이고 스마트립탄 이것이 이제 작용률 하고 있네요. 그다음 히스타민을 보게 되면은 GPCR이면서 중추신기에 라디틴, 시마티딘, 제가 한 번씩 시마티딘 같은 거 다 언급했던 약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글루탐산 보니까 글루타민성 이온 채널이고요.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AMPA, NMDA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밑에 풀네임이 나와 있네요.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다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 이온 채널이고 둘 다요. 그런데 이제 NMDA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 관여하고 있고 AMPA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용제 퀴스칼레이트, 그 다음에 강화제, 세린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글루타민성 대사 조절성, GPCR이면서 중추신경계, 강화제는 글라이신이네요. 자, 가바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이온 채널 수용체 중에서 CL만이 관여하고 있고요. GPCR 관여하고 있네요. 글라이신 역시 마찬가지로 이온 채널 수용체 중에서 CL 클로라이드 관여하고 있고요. 기량제, 강화제 나와 있네요. 그럼 아데노신, 산화질소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각각의 약어들 그리고 수용체에 작용하는 종류, 위치, 더 나아가서는 작용제와 기량제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좀 봐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좀 다 외워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다 앞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고 각각의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